지난 케빈이 대선은 인류에게 원자폭탄을 안겨주고 그 평생의 무게에 짓눌려야 했던 비운의 천재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만든 위험한 불꽃을 통제해야 한다고 절규할 때 세상은 이미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인의 힘겨루기, 즉 냉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펜하이머의 등 뒤에서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불꽃을 준비하며 역사의 전면으로 걸어 나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잃어버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인류를 상호 확증 파괴라는 끝없는 공포로 몰아넣은 남자.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텔러였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내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무기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정치가들이 결정할 문제다. 수소폭탄의 아버지 에드워드 텔러. 그는 오펜하이머와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과학의 도덕적 책임을 고뇌하는 철학자였다면 텔러는 지적 호기심과 애국심이라는 이름 아래 과학의 힘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압도적인 핵무기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복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텔러 역시 오펜하이머에 뒤지지 않는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유럽을 휩쓴 나치의 광기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그는 누구보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맨해튼 프로젝트에 합류한 이유도 단 하나, 나치보다 먼저 핵무기를 만들어 자유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앨러모스의 황량한 사막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의 목표는 동료들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과학자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원자폭탄의 성공적인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텔러의 머릿속은 원자폭탄을 기폭제로 사용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이른바 슈퍼라고 불린 수소폭탄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장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원자폭탄 계산에 매달릴 때 텔러의 시선은 이미 전후의 세계, 소련과의 피할 수 없는 패권 다툼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반복적인 계산 작업을 따분하게 여겼고 노골적으로 수소폭탄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의 입장에서 당장의 목표 달성에 비협조적인 텔러의 태도는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두 천재 사이에는 불신과 갈등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불가능이라는 벽을 향해 함께 망치를 두드릴 때 텔러는 홀로 그 벽 너머의 세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스앨러모스에서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오펜하이머가 핵무기의 국제적 통제를 외치며 원자폭탄의 아버지이자 시대의 영웅으로 떠오르자 텔러의 불만과 소외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텔러의 주장에 거대한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냉전의 공포가 현실로 엄습하자 텔러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슈퍼폭탄이 필요할 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오펜하이머의 핵무기 통제 주장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순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워싱턴의 군부와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집요한 로비는 통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수소폭탄 개발을 전격 승인했고 텔러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952년 11월 1일 미국은 인류 최초의 수소폭탄 아이비 마이크 실험에 성공합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무려 700배나 강력한 이 폭발은
태평양의 엘루 겔라브 섬 하나를 통째로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텔러는 이 광경을 보며 너무 아름다웠다고 감탄했지만 세상은 이제 지구가 스스로를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음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태평양의 섬을 지워버린 이 거대한 버섯구름은 텔러에게 과학적 성공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계에서 오랜 라이벌 오펜하이머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까지 쥐어주었습니다. 텔러에게 자신의 야망을 완성하고 오랜 라이벌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바로 메카시즘의 광풍이 미국 전역을 휩쓸던 1954년 오펜하이머에 대한 정부 보안 심사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텔러는 오펜하이머의 명예에 치명타를 날리는 증언을 남깁니다. 그는 오펜하이머의 애국심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는다며 교묘하게 운을 뗐지만 이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이 기이하고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중대한 이익을 다른 사람, 즉 내가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손에 맡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언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었습니다. 과학계의 거두가 자신의 전시 지도자에게 날린 명예를 겨눈 비수였습니다. 오랜 동료이자 프로젝트의 리더였던 텔러의 발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국가안보의 위험 인물로 낙인 찍혀 모든 공직에서 쫓겨났고 그의 명예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텔러의 증언이 개인적인 질투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한 오펜하이머가 미국의 안보에 해가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으로 텔러는 수많은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동시에 미국 핵 정책의 가장 강력한 조언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펜하이머가 학계의 변방에서 쓸쓸하게 말년을 보낸 반면 텔러는 평생 핵무기 개발과 스타워즈로 불린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을 주도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핵 억제력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굳게 믿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펜하이머와 텔러, 한 명은 자신이 만든 무기의 무게에 짓눌려 파멸했고 다른 한 명은 그 무기를 끌어안고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두 라이벌의 비극적인 경쟁이 인류를 핵이라는 어둠의 태양 아래 영원히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연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인류는 오늘날까지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어둠의 태양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